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박용도 강사입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그동안에. 준비하신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만큼은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쉬어보세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은 충분히 좀 쉬시고 채점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채점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물론 또 중간에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점수가 이제 자기 기대만큼 못 미쳐가지고 내년 1차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하신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체력이나 이제 면접 남았잖아요. 그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이 강의가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와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소송법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험 친 걸 보면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로 이렇게 평가돼요. 중하 정도. 뭐 중중이나 이제 중하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3차 시험은 통례적으로 여러분 좀 쉽게 나와요. 이번에도 그 등식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좀 쉽게 나왔어요. 그 쉽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 강의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온다고. 쉽게 나오는 것의 이제 기본 기준은 기존에 기출되었던 것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기출됐던 위주로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심판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심판례는 제가 100% 여러분 다 잡아드린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다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제 강좌가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혀 벗어나지도 않고 이제 그대로 100%다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여러분이 소송법 앞으로 이제 준비하실 때 제 기본 강의를 저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혹 소송법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전혀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너무 이제 잘 푼단 말이죠. 제 수강생들이 이번에도 다 100점을 맞았다고, 그리고 또 아쉽게 하나 틀린 친구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앞은 우리 그 2차 시험은 소송법이 어려웠다라고 하고 조정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제 제자들은 다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그보다 우리 2차보다 난이도가 더 쉬웠기 때문에 만점짜리가 거의 수록한 것을 톡으로 지네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그렇게 받은 건데 저한테 그 공을 다 돌려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법이 혹 향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면 저 박용도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의 시간에 쭉 이제 설명했던 내용에서 100%다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다 말씀을 드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하나의 어떤 해설을 듣고자 하는 이런 경우는 아닐 듯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오답이 걸린 위치들 위주로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일단 해설 강의 하는 중에 제가 또 필요한 내용들은 이야기하고 또 해설 강의 끝날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 같은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설 들어가면요.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 문제에 묻고 있는데 이건 답이 2번이잖아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틀리죠, 여러분. 검사하고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 신청이 가능해요.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검사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먼저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2번 바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머지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3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해한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중범은 제외되고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자, 2번 문제.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 1번 지문은 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증거 보전.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 신문요. 자, 옳은 지문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장에서 심리의 전부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리죠, 여러분들. 피고인도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법원 직권으로도 이를 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불구속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과 원리, 즉법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그렇죠. 이 3번 옳은 지문이고요. 4번이 여러분 좀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 지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건데요. 우리 청산 종료 등기 있잖아요. 법인이 원래의 어떤 법인 목적으로 존속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법인의 당사능력이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아직 법인의 청산 사고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소멸했다, 당사능력이 소멸됐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청산 종료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당사능력은 소멸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이 법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직 청산 사무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법인의 당사능력이 언제 소멸해요?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근데 3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런 문제인데 1번은 너무 쉽죠, 그죠? 대리 가능하고 1인의 신청은 전원 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맞고요. 2번에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해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처리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죠. 늘 했던 거잖아요. 우리 친고죄의 고소 취소 또는 발언사 불벌죄의 처벌불이나 사표시는 언제까지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2심에서 드디어 이게 공장 변경을 통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고소 취소, 불처벌 의사 표시를 못해요, 그죠?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3번에 뭐 공장 제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이런 것도 됐고요. 우리 변호인 스님의 추안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됐고. 마지막 우리 찍기 특강에서 정리해드린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4번에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세 기재된다는 거 1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죠? 변호인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내용. 그다음 2번은 이익되는 사실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3번 이게 답이네요, 그죠? 우리 피해자 신문실 변호인 참여 있잖아요. 이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한을 못해요. 제한했다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준항고죠. 근데 이걸 항고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지, 그렇죠? 준항고하고 항고는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진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있잖아요. 자필 기재 또는 사연에 기재한 부분에 기명만의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는 거죠. 다 쉬워요, 그죠? 자, 5번 수사상의 체열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에 우리 수사상 어떤 체열은 압수의 방법도 가능하고요. 우리 감증에 필요한 처분으로 일을 할 수 있죠.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2번 같은 경우가 옳은 지문입니다, 그죠? 진료 목적으로 체열되어 있는 혈액 이것을 임의로 제출한 거, 이거 이제 영장 없이 압수할 때 뭐 가족의 동의라든가 영장 필요 없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영장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지만 업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임의 제출을 못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뭐 동의라든가 영장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번 옳은 선택지가 답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체부의 현저한 음주운전의 정적이 있다는 거죠. 준행법 요건 갖춰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간부터 사회통념상 법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이것은 사고 장소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그렇죠? 따라서 216조 사망입니다, 그죠? 216조 사망.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이죠.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 준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틀리고요. 그 다음 4번에 음주운전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사를 위해서 미승자 피해자 혈액처가 필요하다. 미승연자 혈액처가 필요하다. 혹 의사능력이 미승연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정대의 동의를 얻어야 아니죠.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4번 틀립니다. 3번, 4번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죠. 벌써 2번에 답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 6번, 압수수색 검증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앞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2차에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출받아 이미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범죄에 관련해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틀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산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가 끝난 거예요. 압수의 목적물 압수액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죠. 수사기관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이런 과정은 수사거든요. 압수한 물건에 대한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활동이란 말이에요. 이때 피해자 등에게 참여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압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에 압수의 영장 압수할 물건을 보관 중인 물건, 현존하고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익히 많이 우리 봤던 거죠.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또 1차에도 2차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해가는 것은 전자정보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송법 해석상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검정영장 발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이 안 되죠. 그죠?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되고 지방법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7번. 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갑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을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을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는 갑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공범 1인을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뭔데? 진범 아닌 자를 기소했으니까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정지 효력이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이거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본다면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때는 행위는 같이 했기 때문에 공범 1위를 기소한 거 맞죠?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1번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성명 모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고인은 모용자죠. 그죠? 모용자, 갑에게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예비적 택일지 기재, 우리 최초 공소 제기할 때 예비적 택일지 기재는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뿐만 아니라 동일성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도 예택 기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도 옳은 거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심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장이 공사실을 특정 기재해야 되는데 공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파일 형태로 저장 매체에 담아서 저장 매체에 이것을 만약에 공장이 첨부했을 때 이 부분은 서면인 공소장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공소장이란 서면에 기된 부분만 가지고 공사실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 매체는 고려하면 안 돼요. 4번 옳은 지문이고요. 어때요? 이번엔 좀 무난하게 이제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심판례까지 무조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쉽다는 거예요. 심판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1회동만 하고 이제 심화로 넘어가서 우리 충분한 판례 양을 공부하거나 마지막 또 심판례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강의 우리 기본에서 하는 이 강의만 딱 듣고서는 못 본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혹 듣는 친구들도 기본만 딱 들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 그리고 그 뒤에 심화로 가서 충분한 판례 양을 딱 점검을 하고 거기까지면 완벽해요. 빠져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화까지 딱 넘어가면 하나도 없다고. 빠져나간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올 100% 적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화까지는 무조건 가시고요. 우리 핵심 정리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100%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 전범위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한다고요? 그건 이제 100% 정리한 핵심 정리서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용도가 단원별 문제거든요. 충분한 어떤 문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이제 전범위는요. 동형 모의고사는 20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판례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걱정 말고요. 그 어떤 강사들의 강좌보다는 슬림해요. 양이 적지만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 설명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뭐 수성법은 전혀 이 해설을 들으실 때 아니고 뭐 또 늘상 뭐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뭐 또 동일한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성법은. 8번 문제예요.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시 완성 여부는 우리 공장 변경이 있다. 우리 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된제면 기억하라고요. 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요.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하고요.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실까지라 했죠. 변경식 아니고. 여기 공소 제기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검사는 공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장이 된 공사의 직용법조 추가 처리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검사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 사실 적용법조 추가 처리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장 변경 가능하잖아요. 3번에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 등에서 피고인이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이한 공장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4번에 법원의 공장 변경 요구는 의무임으로 틀리죠. 예, 공장 변경 요구는요. 검사가 공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 요구는 우리 판례가 재량으로 봐요. 따라서 요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저는 사실 공장 변경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공장 변경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앞에 우리 그 저장 매체 있잖아요. 파일형태로 저장 매체 첨부한 이 부분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주면 이게 더 좋은 문제가 되는데 출제가 더 좋은 문제를 만들지를 못했네요.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쭉 설명을 다 했던 거잖아요. 대신에 그게 그 앞에 문제에 나왔죠, 그죠? 항상 그렇게 제가 세 개를 같이 정리했던 거잖아요. 자, 9번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찍기 특강에서 다 정리해 드렸던 건데요. 우리 문자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나누고 기억해야 된다 했죠.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뭐 자기가 범죄 피해 당한 내용을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진술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술서에 전한 것을 보아야 한다. 1번 옳은 선택지고요. 그다음 2번에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능력,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탄핵 증거는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공모공동증명에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의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이해한다. 그렇죠? 엄격한 증명이고요. 그 다음 4번에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자, 법원은 법률의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해서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죠? 자유로운 증명. 검사가 증명하는 건 맞고 자유로운 증명이죠. 자, 10번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 이거 다 했던 거지 않아요? 우리 지문은 여러분 우리 수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지문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요. 바로 이 판례. 지문은 적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는 지문을 채취했거든요. 영장 없이 채취 가능해요. 유료물이니까. 나중에 이 지문 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획득된 2차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아니죠. 현장에서 유료물인 지문을 적법하게 채취했잖아요. 이건 적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고 그 지문 채취 대상물이 맥주병, 맥주잔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1차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1번은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심원함에 있어 피해자가 미리 진술거부는 고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거 맞죠? 위법 수입 증거니까요. 그 다음 3번에 이건 뭐 우리 위수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다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이 명문화된 게 2007년이라고 했죠, 소송법에.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는 판례대로 이론을, 학자들은 학설이라는 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했었는데 진술 증거에 있어서는 둘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진술 증거, 증거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 학자들은 비진술 증거, 증거물도 위법하게 압수하면 증거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판례는요. 비진술 증거의 증거물은 적법하게 압수하든 위법하게 압수하든 그 증거물의 형질과 형상이 불변이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동일하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형질, 형상, 불변론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 가치에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 틀리죠. 이거는 2007 수송법 개정되기 전에 어떤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3번 틀리고요.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옳은 선택지고요. 그다음 11번 전문 증거. 우리 구속적부심 나오면 여러분 315잖아요, 그죠? 315. 우리 지방원 판사가 작성한 조서가 이제 법정에 들어갈 때는 315조라고 했죠. 근데 311조에 해당되는 게 있긴 해요, 그죠? 뭔데? 우리 증거 보전 또 하나 서상적인 신문. 왜? 이것은 수소법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법원 간에 면전조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줘요. 그 지방원 판사는 우리 증거보전이나 서상적인 신문은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잖아요. 그래 이것만 311조로 가는 거고 우리 적부심이라든가
우리 영장실질심사 이때 작성, 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조서가 법정에 들어갈 때는 315조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15조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검정 결과를 기재한 조서, 이 적법한 절차 방식 그리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쓰는 거죠. 맞고 3번에 공소되기 전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 진술, 공소되기 전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조사한 자의 조사자의 법정 진술, 조사자 정은 제도가 도입됐다 했죠, 그죠? 뭐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술이 특기 신명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 316조 1항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해자에게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반면에 피해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12번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같은 경우에 피고인 갑과 공범관계는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검사위의 사기관 작성 피해자 심조서 끝났어요. 검사위의 사기관이 사경이잖아요. 사기관 작성 피해자 심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죠.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해요. 갑이 공판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갑의 공사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갑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해요. 을이 아무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312조 4항이 아니거든요.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거든요. 내용 부인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래요. 우리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때 보강 증거 필요하거든요. 이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옳은 선택지고요. 3번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그렇죠. 공범일 때는 따라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 격이 없는 거예요.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적 격 인정되죠. 4번요. 절도범과 작물범이 공동피고인을 재판에 받는 경우에 절도범과 작물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관계에 있으므로 아니죠, 여러분. 절도범과 작물범이 어떻게 공범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범이 아니죠, 그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의 지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선사하고 증언한 것만 피고인의 범죄에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답이 4번이네요. 13번 증거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그렇죠? 그다음 우리 동의는 당사가 하지만 진정성 인정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증거사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 철회하더라도 취소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죠.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라 했잖아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취소 철회가 되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취소 철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피고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고 명시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인도 증거 동의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변호인의 증거 동의, 이것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할 수 없죠. 반할 수 없는 독립대리권이죠. 우리 이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없고,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뭐 피똥 싼다 했죠. 피똥 싼다. 이렇게 다 암기시켜드려요. 기피 신청, 그 다음 증거 동의, 그 다음에 상소 제기. 자, 이런 피똥 싼다, 피똥 싼다. 명의가 없으면 명의가 없으면 피똥 싼다, 피똥 싼다. 근데 이런 것도 했잖아요. 우리 비교해가지고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 자, 구보전 변이라고 했죠. 구보전 변이. 자, 구속 취소, 그다음 보석 청구, 그다음 증거 보전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사에 대한 이의 신청. 구보 경기에 나가는데 변이 나오는 거예요. 똥이. 명의가 있으면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 명의가 있으면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그때는 명의한테 보여서 의사한테 보여가지고 막아야 되겠죠. 근데 명의가 없으면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은 뭐 그대로 뛸 수밖에 없겠죠. 구보 경기. 그러면 피똥 싼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암기해 보면 아주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증거동의를 이야기할 때 증거동의란 제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반대신문권 포기고, 자, 이것은 뭐라고 했죠? 신속한 재판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전문 증거 있잖아요. 전문 증거. 예외 규정이 있는 전문 증거를 하더라도 그 예외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 또는 서류 작성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해야 돼.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시간을 좀 절약해 보기 위해서 증거동의라는 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문 증거 한 개 개별적 동의가 아니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판례는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개개 증거에 대해서 개별적 증거서 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람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동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14번 재판의 효력.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포괄일제예요. 그 일부에 대해서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발령시까지. 옳죠. 우리 소년법 이건 참 많이 했죠, 그죠? 우리 소년법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기판력이 없어서 기소를 하면 면소 판결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소년법에는 다시 기소를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의 절차가 소년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게 되죠. 자, 기판력이 있다, 면소 판결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다음 3번에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사심이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인 판결 선고 시이므로 항소된 경우에 그 시점은 항소인 판결 선고 시이다. 그렇죠. 사심 판결 선고 시 1심과 2심이 사실심이니까요. 2심 판결 선고 시가 되겠죠.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원래 실체법상의 상습 사기 일제로 포괄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 중간에 동종의 재해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다 됐습니다. 동종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제가 동종분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종분리.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암기 좀 해보라고, 우리 동종 마치 동종 우리 남한 북한 동종 38선의 경계로 분리돼 있잖아요. 동종분리. 자, 여기에 동종의 재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분리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동종 그러면 분리된다 하면 맞고요. 분리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찍기 특강에는 여러분, 자,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찍기 특강까지 오시면 여러분이 어느 글자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크리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수성법은 100점 충분히 맞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15번 항소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피고인 1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상 소년이어서 부정경이 선고되었으나 1심에서는 소년이었대요. 19세 미만. 그리고 부정경을 선고했대요. 소년은 부정경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항소심은 부정경 선고는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죠. 자,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그 2심에서 요놈이 성년이 되었다면, 19세가 됐다면 1심의 부정경 선고는 위법해요. 그래서 2심에서는 1심의 부정경 선고를 파기하고 정경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상고심에서 2심에서는 소년이었고 부정경을 선고했는데 3심, 즉 상고심에서 19세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 2심의 부정경 선고는 적법해요. 그래서 3심에서 여전히 부정경을 선고합니다. 왜 그래요? 3심은 사후심입니다.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상고심, 3심에서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2심의 부정경 선고는 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요. 우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유서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한 때 항소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 항소유서 제출의 제소와 특징이 인정되거든요. 그다음 3번에 현행법상 형사 항소심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속심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속심이라는 것은 1심의 심리를 계속 속행하는 그런 신급을 속심이라고 해요. 1심의 심리를 이어받고 계속적으로 심리를 속행하는 그런 신급, 속심. 그래서 사실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는 거니까 검사의 공장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공장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4번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16번이요. 적시항고. 이것도 우리 동영모의고사에 다 했던 거고 다른 별 문제집에도 다 했던 거죠. 그죠? 적시항고 되고 안 되고는 꼭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여러분 했고 찍기 특강 자료에도 있었죠. 적시항고 되고 안 되고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요, 이 친구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암기시킵니다.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이제는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나마 이제 기억, 니은, 뭐 디귿, 리을 이렇게 하니까 더 쉬워졌죠. 물론. 자, 이런 것을 만약에 틀린 친구들은요, 어떤 문제도 틀릴 수 있냐면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 절차, 이게 1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 절차를 물어봤을 때 그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암기만 되어 있으면 아주 빨리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들을 놓치면 컷 인건까지는 가지만 컷을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이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공소기각 결정은 적시항고 되고요. 그다음에 항소 상고 기각 결정. 자, 항고 또는 항소제기가 법률상 방식 위반이다. 항고권 소마이를 우인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 원심법원이 바로 결정으로 기각하는 거죠. 항소 상고를 말이죠. 상고기각 원심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하거든요. 그다음 재정 신청 비용. 우리 재정 신청에서 제가 비용 나오면 이거는 봐야 되는 건 두 개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수로 할 수 있다라고 가야지 하야 한다 하면 틀리다는 것. 그리고 비용 나오면 적시항고 된다는 것. 이 두 개만 정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요. 쭉 설명 다 해주고 찍기 특강에서는 이렇게 해드리고 그 전에도 여러분이 비용 이거 나오면 딱 두 개만 점검해. 이 두 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옳은 거야 라고 이제 강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전국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설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을 하기라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니까요. 가장 수험에 적합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기에 비용 나오면 적시항고 된다 했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리얼 구속집행 정지결정 있잖아요. 구속집행 정지결정은 이거는요. 물어볼 만하죠, 그죠? 이게 이전에는 적시항고가 되었었어요. 근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2012년인가 그때 했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었고 지금은 법전에서 삭제까지 되었습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는 안 돼요. 17번 상소. 자, 상소권 회복 청구 서면은 수송교육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한다. 아니죠.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아직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상소를 제기해야지 기록이 상급법으로 넘어가서 신급 이동할 거 아니에요. 신급 이동해야 상소심에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신급이 이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소심에 하겠어요? 상소권 회복 청구는 어디 한다고요? 원심. 오케이. 원심. 자, 상소 포기? 당연히 아직 상소를 제기하기 전이니까 원심. 그다음 상소 치하는요. 상소를 제기한 것을 물리는 건데 상소를 제기하면 기록이 상급법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신급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치하는 상소. 그렇다면 아직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라면 신급 이동하기 전이죠. 치하도 어디? 원심. 뭐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죠. 이건 단순 차이가 있다 있잖아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때 그 청구와 동시에 같이 상소를 제기해야 돼요. 동시에. 일부에 대한 상소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에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렇죠. 그 일부와 불가분에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게 상소 불가분이잖아요. 공소기각 판결, 피고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소기각 판결요. 피고의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공기판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는 안 돼요. 자,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주장 상소는 안 되죠, 그죠? 근데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주장 상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폐지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일 때, 그때 폐지 때문에 면소 판결을 때렸다면 이게 당초부터 위헌 무효니까요. 우리 위헌 불합치 결정은 뭐 무죄 판결이잖아요. 근데 무죄를 때리지 않고 폐지 때문에 면소를 때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주장 상소가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그다음 18번 일부 상소. 여러분 일부 상소 이거 많이 틀렸겠네요, 여러분. 일부 상소는 제가요 딱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놓쳤으면 제 제자들은 혼나야 돼요, 여러분. 혼날 준비하고 저한테 말을 하세요. 제가 참 여러분 합당하게 혼내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는 늘 했던 거잖아요.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권이 추징의 선고본에 대해서 독립 상소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몰수 추징은요. 몰수를 못하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형과 일체가 되어 있어요. 몰수 추징만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몰수 추징만 상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전부 상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 불가분 원칙상 피고사건 접의에 묻힌다. 그렇죠. 경합범인데 한 개의 형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한 개의 형이 선고됐다면 동시역 경합범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잖아요.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A죄하고 B죄 두 개를 재판해서 이 둘 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경합범 처단했어요. 경합범 처단. 그래서 만약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년이 양쪽 모두를 결합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것을 상소 제기하면 이 전체가 다 1년으로 엮여 있으니까 전부 상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전부가 상소에 유심된다. 맞고요. 3번에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참 많이 있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 각 선고했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경합범으로 본다면 그 무죄만 2심되고 무죄만 심판 대상이 되고 무죄만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무엇이 됐다고요?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뭔데? 우리 소송법상은 과형상 일체죠. 하나의 범죄란 말이에요. 하나의 범죄는 일부 상소가 안 되죠? 일부를 상소하면 전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 이렇게 가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수라고 반대죠. 우리는 판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상상적 경관계에 있다면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옳은 선택지가 돼요. 그다음 포괄일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포괄일죄가 나오면 누가 상소를 제기하는지를 보시라고 했죠. 포괄일죄 딱 나오고 검사 나오면 긴장 풀라고 했어요. 포괄일죄 일부를 검사가 무죄를 상소해도 전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로 간다고요. 그런데 포괄일죄 피고인 나오면 끝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포괄일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그 중에서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상소를 내겠다. 그러면 일죄니까요. 전부 다 2심은 돼요. 그런데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됐죠? 2심 되긴 하나 그분은 상고심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는 2심의 범위하고 심판의 범위가 다른 모순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합리도 있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되지만 무죄부는 심판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의 방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척결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척결 심판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권자는 판사의 척결 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서장이다. 그렇죠? 척결 심판은 정치재판 청구기관의 경과, 정치재판 청구권 포기, 취하, 그리고 정치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죠? 척결 심판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척결 심판은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이 판결이 있는 때의 의미는 확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그 척결 심판은 효력을 잃게 돼요. 척결 심판이 정치재판으로 바뀌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척결 심판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척결 심판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틀리죠?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강사들은 이렇게 막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받으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이전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95년에 도입됐거든요. 그러자 우리 척결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그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우리 판례가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척결에 관한 절차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그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척결에도 추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약식명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도입되는 이런 법 개정이 있자 우리 척결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뭐로 바꿨다고요? 중한 형종 상향 금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해도 형의 종류는 올릴 수는 없지만 형의 양은 늘릴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대체했다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폐지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온데 이제 향후 판례가 나올 때 척결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도 똑같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판례 입장을 바꿀지 바꾸지 않을지는 일단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남아있는 판례는 이 판례니까 이대로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래서 척결 심판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이따 했으니까 일단 19번의 4번 선택지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20번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기각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해요.
유죄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 상고, 기각 확정 판결만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번 같은 경우에는 경합범 관계된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 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강조했고 재심에서 나온다면 여기에 오답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직기특강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따라와 보시라니까요. 직기특강에서 이 부분이 재심에서 나올 거다.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뭔데? A죄, B죄가 있어요. 자, 이 둘 다 유죄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이 둘을 징역 1년을 만약에 선고했다 이렇게 징역 1년.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만약 이것을 재심을 청구했다 이렇게 재심 청구. A죄, B죄 전부 다. 그때 A죄는 재심 이유가 있고 B죄는 재심 이유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A죄는 재심 이유가 있으니까 재심 이유가 있고 없을 때 그때 재심 개시 결정. 재심 개시 결정은 어디에 대해서 한다고요? A죄하고 B죄 둘 다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징역 1년으로 이 두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경합범 처단됐기 때문에 개시 결정은 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심 이유가 있는 A는 유무죄를 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심 이유가 없는 B죄는 심리하면 돼, 안 돼? 심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재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심리를 이거는 하는 거고요.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무죄가 됐다면 어떻게 돼? 이게 무죄가 됐다면 그때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 B죄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요? 양형심리를 한다 했죠. 양형심리. 왜? 둘을 합해서 징역 1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 A죄가 만약에 무죄가 되어버렸다면 B죄에 대해서만 자, 형의 양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거듭처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당연히 적용되니까 1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물어봤네, 그죠? 자, 어느 하나만 재심 이유가 있고 어느 하나는 재심 이유가 없으면 둘 다 유무죄를 심리해서 파기한다면 틀려요. 뭐만? 재심 이유가 있는 것만 심리해서.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아니라면 이것만 파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죄에 대해서는 양형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를 다시 심리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3번이요.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 형 선고 효력이 소멸된 특별 사면을 받아도요. 재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재심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재심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 개시 결정이 들어질 거예요. 그럼 재심 심판 절차에서 특별 사면을 이유로 면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면소 판결 사유의 사면이라는 것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면소 판결 하에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무죄면 무죄 때리면 되지만요. 유죄일 때는 형을 선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형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유죄인데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4번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 후에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겠죠.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 문제가 다 풀리고요. 이제 심화까지 가면 100%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 1차는 어떨 거냐? 내년 1차도 제가 책임지고 100% 적중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이 여러분이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들이야 또 각 과목 여러분 수강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해 보시고 수성법이라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강의를 들었던 간에 자, 수성법이라면 저 박용도 강사의 강의를 여러분 신뢰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과목 때문에 여러분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적중시켜 드리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가 이제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내년 1차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내년 1차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성법이 여러분의 뭐 전 전략 과목이 되고 고득점 과목이 돼서 여러분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본다고 다시 한 번 더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되면 그때 영상으로 또 실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본다고 되게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푹 쉬는 날이니까 제대로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